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합니다. 금요일은 1번지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시고 대선 전국 들여다보고 있죠.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 여론 살펴보기 전에 한 줄 평들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 어떤 내용들로 정리를 해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최수영 컨설턴트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두 사람을 다 겨냥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세네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네카, 예. 철학자. 예. 민심에 거스르기만 하면 국민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민심에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할 것이다. 앞에서는 저는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의 행보 민심에 거스르지 마라. 국민이 망하게 한다. 그다음에 뒤에 요즘 이재명 후보가 너무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뭐 여론의 이유를 대고 자꾸 뭐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데 이게 뭐 유연성이라고도 보여지지만 잘못 얘기하면 좌충돌이고 무신념의 소유자. 그러면 이거는 표퓰리즘일 수 있다. 그러면 국민과 함께 망한다. 국가의 미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세네카의 말로 일갈하겠습니다. 워낙 말이 멋있는 말이라서 한 줄 평이 아니고 두 줄 평이지만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끊었습니다. 중간에. 박진영 교수의 한 줄 평은 어떤 겁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고 말썽쟁이 입만 있다. 말썽쟁이 입만 있다. 누구예요, 말썽쟁이가? 이준석이에요, 윤석열이에요? 두 분 다인 것 같습니다. 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고 빨리 추락했으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설명 굳이 안 들어도 되겠죠. 이은영 소장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중도층의 표심 변화가 시작됐다. 네. 그러면은 정말 그런 변화가 읽혀지는지 최근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예, 지금 MBS 전국 지표조사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예. 보고 있는데요. 20일에서 22일 그 무선 전화번호를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그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35%, 윤석열 후보가 29%를 받았습니다. 두 후보 다 하락을 했고요. 예. 근데 그 하락폭이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근데 29%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는 처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대로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두 후보 간 격차 6%포인트여서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이 숫자 변화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이번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하락시킨 데가 50대 충청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중도층의 표심 이동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다자구도에서도 보면 부동층이 17% 지난 조사가 이제 17%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25%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대목이 70대에서 부동층이 그전엔 18%였는데 26%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고연령층이 아무래도 이제 그 배우자 리스크를 조금 유의미하게 봤다. 그래서 여기 변동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 상승이 전반적으로 좀 크게 이루어진 데가 없는데 70대에서 20에서 24%로 좀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표심 70대가 이쪽으로 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소장님 분석하시기에 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둘 다 동반 하락했지만 윤석열 후보 하락폭이 더 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요인으로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미디어 노출량 이게 예. 두 후보 간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언량과 미디어 보도량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에 무조건 노출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선대위가 그 좀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이게 폭발이 예, 됐거든요. 예. 이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선대위 평가를 봐도 민주당 평가가 더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대위 리스크가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 악재, 그래서 다중의 악재가 지금 동시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김건희 씨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미쳤죠. 사실 이 배우자 논란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뭐 배우자를 뭐 공직자로 갑니까? 다만 공인은 분명하잖아요. 그럼 공인이라면 거기에 그 걸맞는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이해창 사례를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해창 사례, 그게 물론 가짜 뉴스였고 그게 네거티브였지만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힘으로 병력을 면제받았다면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 더 큰 혜택도 누리지 않겠는가라는 게 민심이 사납게 돌아선 원인이거든요. 그럼 지금 김건희 씨 얘기도 그런 거예요. 윤석열 후보 그래 당신 공정 맞아. 근데 당신 부인이 살아온 길을 보니까 좀 불공정하네. 당신하고 맞지 않잖아. 근데 이 사람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분은 대통령 배우자가 부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권리와 혜택을 다 누릴 거 아니야? 우리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해.
라고 지금 대중은 신호를 보내는데 이 부속실 뭐 없애겠습니다. 뭐 그냥 가족으로서 놔두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인수위 돼서 뭐 논의하면 될 문제고 지금 대중이 묻고 있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과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자꾸 뭐 등판할 계획이 없다. 끝까지 안 나올 것이다. 점점 더 사나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저는 이게 다시 언젠가는 또 발화점이 또 당겨지면은 그 발화는 불화자가 아니고 국민 마음에 우러난 화자입니다. 발화점이 당겨지면 굉장히 이건 또 높이 솟을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리한다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분석에 박진영 교수 붙일 거 있으십니까? 아니 뭐 동의합니다. 예. 저 더 붙일까요? 뭐 하실 말씀? 예. 뭐 덧붙여 가지고 저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기존의 윤석열 후보와 마찰을 일으켰던 것은 선거 운동에 대한 전략적인 차이였는데 지금 저희가 보이는 측면들은 과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흔히 아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처럼 비선 실세들, 윤핵관의 이 처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은 우려를 낳아내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또 여론에 또 전달이 됐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여론조사 볼 만한 게 있나요? 지금 이제 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20에서 21일 날 같은 날 조사를 했는데 예. 여기 이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긴 한데 RDD 방식을 이용해서 표집틀이 좀 다릅니다. 아까 MBS 조사랑. 예. 여기서는 윤석열 후보가 35.2, 이재명 후보가 32.9로 두 후보 간 격차 2.3%포인트인데 여기 지난 조사랑 대비하면 0.1%포인트 격차에서 조금 벌어졌어요. 그리고 두 후보 모두 다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 배우자 리스크가 그 양 진영의 결집을 다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제 요 자료를 보면 그 YTN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보수층 그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이 조금 더 높았어요. 민주당보다. 그래서 그게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여져요. 예. 이것도 역시 두 후보 다 빠진 거죠? 네, 같이 다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1.2, 이재명 후보는 3.4로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 쪽이 조금 더 많이 빠졌어요. 빠진 표는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은 이게 여기서도 그 보니까 안철수 후보로도 좀 일부 이동하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7.5 나왔네요. 7.5로 좀 많이 많이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오. 네, 그래서 글로 좀 이동하고 부동층으로도 조금 이동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보면은 이 기세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 특히 대선 같이 큰 판은 약간의 미세한 변화가 큰 날갯짓 나비의 날갯짓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번 주가 아마 이제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전체 여론의 변곡점이 가장 큰 시기가 언제였다면 지난주와 이번 주를 뽑을 예,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그 어떤 미세한 변화를 지금 민주당은 읽었어요. 그래서 선대위가 굉장히 기민해지고 속도가 엄청 빨리 붙었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만난 것도 그 지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캠프가 지금 이준석 대표를 저런 식으로 내비두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선거가 될 것 같고 아마 어쩌면 다음 주부터 후보 교체 필요성 이런 조사들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최수영 컨설턴트 안철수 후보가 7.5가 나왔는데 지금 아마 조사한 대로는 가장 높은 수치 같은데 지난번에 최수영 컨설턴트가 네. 10%가 넘으면 엄청난 변수가 될 그렇죠. 거다 그런 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에 7.5는 지금 애매한 게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둘 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재명 후보 장남 뭐 여러 가지 네. 의혹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장모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번에 뭐 딸이 그렇죠. 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뭐 100명에도 들어가고 지금 오히려 다른데 죽수는데 이렇게 이런 걸로 올라설 판에 7.5는 본인 양이 안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캠페인 전환을 약간 변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도 있고 해서 아마 이번 주 내내 지금 PK하고 TK에 가 있습니다. 3박 4일, 3박 4일에서 아마 안철수 후보가 정치한 일에 이렇게 한 지역에 오랫도록 머문 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부산 출신이기도 하니까 연고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또 눈여겨보는 게 김미경 교수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이 가족 리스크에 또 균열 지점이 나니까 아마 한 것 같고 안설이 박사는 뭐 미국에서 활동 중이니까 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다음 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저도 유의미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후보 쪽에서 빠진 게 안 대표한테 간다, 안 후보한테 간다는 갤럽 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네. 예.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추세가 조금 더 가속화된다 그러면은 전 두 자릿수 지지율도 1월 초 여론조사에는 예.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일주일간 캠페인을 내내 TK, PK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연고지도 연고지지만 거점 확보, 이른바 진지전에 전 돌입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조금 저는 이게 반영된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의 추락과 안철수 후보의 상승은 이게 서로 상관관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진영 교수,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안철수 무시 전략으로 갑니다만 지금 이렇게 나오면 신경이 약간 쓰이겠어요.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역설인 게 안철수 후보가 안 보이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하. 똑같이 사실 안철수 후보도 이 정치인으로서 현장에서 이렇게 액션이라든가 메시지를 했을 때 지지율이 별로 오른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혹시나 후보 교체론이 나오더라도 그것의 대상이 안철수 후보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홍준표 후보도 건재하게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후보도 있기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가 김칫국을 마실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 교체로 얘기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7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기술적으로는 뭐 일주일 만에 여론조사 돌려서 얼마든지 후보 교체는 가능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여야 지난주까지도 양쪽 다 후보 교체론 얘기가 있었어요. 예. 후보 교체 조사 안 하냐 이런 질문 저한테 왔었거든요. 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 MBS 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지수가 정권 안정위한 여당 후보 당선, 정권 국정 운영 심판위한 야당 후보 당선이 똑같아요. 42대 42. 그래서 이 큰 틀의 그 민심의 흐름이 예전엔 정권 교체가 높았는데 지금 그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 후보 교체를 할 경우에 이게 야당에서 후보 교체가 하면은 정권 교체 의향이 높을 때는 그게 그 지지가 그대로 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대혼란이 올 수 있고 집니다. 이렇게 되면. 네.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치 초보인데도 이렇게 대권 후보를 거머쥘 수 있었던 거는 묻지마 정권 교체였단 말이죠. 근데 그 정권 교체의 상징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과실을 따먹었는데 그런데 그 상징처럼 된 사람을 내치고 다시 온다? 이거는 뭐 스스로 자멸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니 여당 후보가 대선 70일 놔두고 후보 교체한다. 그러니까 저는 후보 교체는 의미가 없고 다만 그 조사가 대중에게 보내는 신호, 즉 불안한 후보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예.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갈까요? 네, 1번 지역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앞부분에 이번 주 여론조사 살펴보고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까 짚어봤습니다. 이제 올해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 여론조사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전망을 들어볼까요? 저는 그 발언 말폭탄 예. 다음 주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주 MBS 조사 보면 이제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가 71%고 바꾼다가 28%예요. 근데 7대3 비율인데 이 상당히 7대3이면 굉장히 높은 바꾼다는 의견이 높은 거고요. 그런 건가요? 예. 20대 10명 중 3명이 바꾸겠다라는 거니까. 더군다나 20대는 59%가 바꾸겠다 그래요. 30대는 절반이 넘구나. 네, 47%가 바꾸겠다 그래서 이 연령층이 지금 이렇게 표심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 말이 단순히 이번 말폭탄은 말의 실수가 아니고 나랑 인식이 좀 다르다. 이 지점이 굉장히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예. 나는 이거를 민주화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번역기 돌려도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MBS 조사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전 연령 전 지역에서 다 빠졌는데 안 빠진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예. 그게 60대예요. 근데 60대가 사실 민주화의 세대거든요. 60대 초반은 민주화 세대거든요. 이번에 그 민주화 관련 발언, 외국의 수입 이론을 통한 뭐였다 이런 거는 내 생각과 너무 다른. 내가 저 후보를 지지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의 의문을 갖게 만들 것 같아요. 어제 어떤 특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는 공보특보가 아니고 통역특보를 한 명 둬야 된다고. 이은영 소장님 보시기에 네. 어제 말실수 시리즈 중에서 민주화 운동 수입 그리고 또 뭐죠? 자유 발언.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유로 네. 빈하고 못 배운 사람 네. 자유도 모른다. 네. 그다음에 20, 30대 청년들 앱 1, 2학년 나중에 저기 하면 그때쯤 그런 세상이 올 거. 이미 지금 뭐 한참 하고 있는데 하나 더 있었는데 4개인가 돼요. 이게 단기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워낙 많으니까. 제일 큰 게 그 호남에서 민주당
아 부득이 부득이도 부득이 있고. 국민의힘 부득이 있다. 발언. 분위기 국민의힘 같다. 근데 저는 그 자유 관련 발언이 이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제 드러내줬거든요. 아무리 그 선대위 쪽에서 여러 명이 나와서 그 말에 진위를 해석을 해줬는데 전부 다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한 건지. 계속 자유 관련한 발언은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는 말마다 그렇게 해석 해명 이런 게 필요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말할 자유는 충분히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해석할 자유를 뺏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의 이제 여론조사는 저는 이제 한 1월 초까지는 날씨일 겁니다. 이렇게 좀 말하자면 바뀔 수도 있고 네. 눈 오고 비 오고 뭐 좀 바람 불고 하는데 이게 1월 지나버리면 기후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고착화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주목하는 게 날씨에서 기후로 바뀌면 이게 기후는 한번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지금 이게 잔매 같아 보이는데 지금 이게 저는 아직까지 1월 초까지 날씨일 수 있으나 1월 초가 지나버리면은 그때는 기후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관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위기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자, 말실수가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사면 복권도 변수가 될까요? 이제 이거는 뭐 사면 복권은 제가 보기에 다음 주 정도 여론조사에 반영되면은 저는 예. 이제 그 큰 거는 없을 거라 보는데 다만 그 한 방 맞은 거죠.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 통합 뭐 이런 걸 좀 내야 되는데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 거대 이슈를 민주당이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이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매직, 굉장히 김종인 효과가 없는 게 민주당이 계속 일일 공약을 내잖아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뭐 나름대로 준비해 왔는데 이게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차별성이 안 보이니까 김종인 매직이 없고 그다음에 선대위 관리 사실은 전권을 안 준 거예요.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예. 뭐 관리도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사면 초과가 지금 이럴 때 쓰는 표현 같은데 지금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박진영 교수는 윤핵관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윤핵관 변수는 저는 뭐 늘 반영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는 여야의 공이 저는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다음 주에는 제가 예상컨대 이낙연 후보의 이재명 후보와의 회동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작동하지 않을까. 예. 특히 이제 우리 연말 분위기이기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국민들은 쥐어뜯고 싸우는 것보다 좀 더 통합적이고 예. 화해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는 뭐 완만한 하락세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은 좀 참신해 보입디다만 뭐 무슨 위원회? 비전위원회, 국가비전위원회죠. 국가비전위원회. 비전과 네, 통합인가? 네. 통합위원회.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이름은 좀 진부하더만. 최소영 컨설턴트가 말씀하신 통합행보의 앞장을 이낙연 후보가 서게 된다면은 다음 정부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좀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죠, 서로가. 아까 네. 그 날씨 기후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날씨로 따지면은 말 바꾸기 또 거짓말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고 김문기 씨랑 같이 10박 11일 해외 출장을 갔는데 기억이 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건 사실 그거는 만약에 정말 기억이 안 모른다고 했으면 네. 머리가 매우 나쁜 거죠. 아니 그거는 사실 그건 질환에 가깝죠. 그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그런 되고요. 것도 혹시 기후가 될 가능성? 아니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이 사실은 엄청난 악재였거든요. 이재명 후보한테. 근데 이게 국민의힘의 내용이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지점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운이 좋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럴 타이밍에 놓고 보면 사실은 김문기 씨의 죽음 매우 안타까운 죽음이고 예측할 수 없는 거였지만 이 국민의힘 내용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명히 시간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스스로 말하자면 방기한 인재, 이건 사람이 만든 재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이걸 최대 수혜자는 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특혜를 본 거예요. 진짜 이 국민의힘 내용 때문에. 그런 점 그러니까 정말 김문기 씨의 죽음은 매우 안타깝지만 그 리스크를 이재명 후보가 외적 요인으로 관리했다. 이건 대단히 저는 사실 정치적 수혜라고 봐야 되겠죠.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대선에서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했을 때 후보 본인의 자질이나 역량 그리고 국민들이 갖는 기대 이런 부분의 여론조사 반영을 포지티브한 면으로 보고 또는 뭐 그 반대쪽인 부분을 네거티브한 면으로 봤다고 했을 때 역대 대선 쭉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꼭 내가 잘해서만 이기기도 하고 상대방이 너무 못했을 때 또 그렇죠. 이기잖아요. 네. 모든 경기도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어떤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하고 어떤 게 더 컸나요? 아무래도 이제 포지티브가 여지껏 이제 선거들이 보통 다 네거티브로 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네거티브가 그 돌발 변수거나 변수이지 지금처럼 상수가 되는 경우 선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윤석열 후보가 정치 초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면역도 생겼지만 계속 터지니까 그 부분이 표심에 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네거티브가 길어지면 그 부동층 있잖아요. 부동층 기권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지금 그게 상소화돼 버렸다 보니까 이 국가 리더를 맡길 수 있을까? 안 되겠다. 투표를 해야 되겠다. 거꾸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것도 같고요. 아까 그 변수 중에 하나 더 제가 첨언을 한다면 이번 조사에서 자영업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44, 윤석열 후보가 33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손실보상 100조 관련한 게 논의가 이제 가다가 지금 멈춰 있는데 요거와 관련한 그리고 지금 이제 방역 패스 2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자영업층의 그 불만과 이 좀 복잡한 심경을 누가 더 잘 관리하냐 이것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런 데선 처음 본다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게 수치로도 증명이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대선 처음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교수는 다음 주 변수 또 특별히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 어떤 통합적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재명 후보나 이런 분들은 김동연 후보 같은 분들을 저는 만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선거 구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꾀할 수 있는 후보가 누가 먼저 그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선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통합정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미.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지금 통합행보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액션으로 보여져가지고 국민들이 야 진짜 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도 눈여겨볼 게 네거티브 대응인데 각 후보에 예. 저는 네거티브 대응을 누가 더 잘하느냐인데 저는 한마디 제안하고 싶은 게 네거티브는 야구로 치면 이게 타자가 선구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모든 공을 다 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구안, 그러니까 볼과 스트라이크를 골라내는 능력이 타자의 능력이잖아요. 받아칠 건 받아치고 흘려보내는 볼은 그냥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선구안을 어떻게 갖고 선구안은 후보의 선구안일 수도 있지만 캠프 혹은 선대위 차원의 정밀한 논의 거쳐가지고 네거티브 대응을 앞으로 계속 불거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좀 말하자면 선구안을 갖고 대응할 것이냐 그게 저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사고를 맞고 나가기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제일 좋은 좀 싸지만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죠. 아프긴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홈런을 노려야죠. 선구안이 좋아야 돼 일단. 그러니까 홈런을 노리는 것이 포지티브고 사고를 맞고 나가는 전략이 이제 네거티브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거를 해보면요.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무슨 심판론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선거로 이기는데 제 경험으로는 대선을 네거티브 선거로 이긴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포지티브 대선이야. 선거로 빨리 전환하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다음 주 여론조사가 또 저기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만날 때는 올해 마지막 그 정리하는 날이잖아요. 예, 그럼요. 한 해를 한번 정리하는 것도 준비를 좀 해주시고 내년 어떤 마음으로 맞이를 해야 될지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입니다. 건강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시사 1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